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농활이라고 방학 때 되면 집에도 안 가고 농촌 봉사 활동이라고 많이들 갔습니다. 그 전에 70년대는 이제 공장에 많이 갔는데 80년대 들어서 주사파들이 이제 지배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농활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단과 대학별로 과별로 그런 농활을 막 보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서 일을 했어요. 가면 힘들지요. 동네 애기들도 봐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또 밤에는 무슨 공부도 가르친다 하고 또 낮에는 가서 논에서 밭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농활을 가면 의식화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시골에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달할 기회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과를 장악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농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즉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결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야지 너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설픈 이야기를 가지고 정권 비판 섞어가면서 농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이게 뭔 도움이나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 농활을 간다 하면 가는 그 사고부터도 전부 다 마음속에요, 좀 식은방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활 갔다가 이제 지친 상태로 술도 밤새도록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또 반쯤 노는 것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활을 며칠 하고 여기에 이렇게 와서 다 뻗어 있는데 이제 몸도 지치고 이러니까 서로 시덥잖은 소리나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요. 학생들, 그래도 많이 배운 학생들 같은데 어찌 이 역에서 말을 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부 엄청 부끄러워졌지요. 왜?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시골로 가가지고 일주일씩 일을 하고 올라오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의 식은방짐이 이제 오지랖이 지나쳐서 농촌을 계몽한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80년대에 농활을 보내던 애들이, 저는 안 가고요, 밑에 열심히 보내던 애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무오류,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부장이 써서 글을 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정치부장쯤 되면, 뭐 조선일보 정치부장쯤 되면 엘리트죠. 저도 이 배성규 기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날카롭고 글을 잘 씁니다. 그러면 라인도 많겠지요. 저녁에 술도 먹을 거고. 자, 그러니까 요즘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이야기는 조만간에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테니 두고 보라는 말이다. 장하성은 19일에도 소득주도 성장 등 효과로 인해 연말에는 경제 지표가 나아질 거라고 했다. 고용 참사와 경기 압박에 따른 시중의 절박한 분위기와는 엄청 거리가 있는 소리인데, 낙관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문 정권의 기본 정책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 자, 경제부처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실시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일자리 담당 부서는 깊이 된상이 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불만, 불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들, 전통 공무원들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한테, 이렇게 인공위성 공무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슬이 펄은 청와대를 향해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문재인이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일자리와 혁신 성장 문제로 정부를 몇 차례 질책을 했고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문재인이 화가 날 만하다. 근데 정부가 8개월 넘게 54조, 수십조를 퍼부었는데 이런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면 일찌감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었나. 경제부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정권의 정책 방향을 되돌아보는 게 순리 아니겠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대통령이 화를 내면 관료들은 입을 닫고 시키는 일만 한다. 복지 안동. 땅바닥에 사지를 딱 붙여서 눈만 이렇게 사지를 딱 붙여요. 눈만 이래 갖고 깜빡깜빡 돌리는 게 복지 안동이라고 해요. 복지 부동보다 더 이렇게 탁 움직이지 않는 거. 눈치만 탁 굴리는 거죠. 어찌하면 이 정권에 완전히 죽지 않고 버티고 나가겠느냐.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법을 지킬 수 없다,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 하지만은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 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현장에 가보면 알 건데 청와대는 요지부종이다. 홍보가 잘못됐다. 오히려 지금 새로 들어가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요 근처에 한 2번 걸쳐서 보강이 됐는데 전부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색깔을 강화해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틀러 말기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말기에 1944년에 2월 3월 이럴 때 보면 베를린을 향해 소련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히틀러가 측근 참모들을 데리고 지하의 기수관 벙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히틀러는 숨어있던 군대들이 나와서 소련군을 다 없애버릴 거라 큰 소리를 치고 그 참모들은 전부 다 틀린 줄 알아도 오히려 맞다고 장단을 맞추고 또 히틀러의 친이 되는 그 베를린에 남지 않은 시민들 중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고 목을 매달아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점점 또라이들만 남게 되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 둘씩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지금 청와대 주변에 점점 같은 색깔의 또라이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왜 또라이라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투입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대북 정책에, 대미 정책에, 외교 안보에, 국방에,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경제에. 그러니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당정청 회의에서도 4조 더 쏟아붓자라고 돈 쓰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동연이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 했지만은 통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김동연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백약이 무효하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던지고 노는 것이 오히려 이 정권이 경제정책에서 빨리 망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뭉개면서 옆에서 무너지는 속도가 늦어지도록 자신은 고생을 하면서 안간힘을 이렇게 펼친다 하겠지만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무너져 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히틀러가 빨리 그냥 포기를 하고 자살을 해버렸으면 하루에 독일 국민들을 몇십만 명을 더 구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탈원전이나 4대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태양광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라는 것은 오지, 산간, 무슨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나 사막이나 이런 데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지. 태양광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원전 중지시키는 부분도 이거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원전을 중지시키면서 석탄을 쓰고
이러면서 화력발전소에 북한의 석탄 밀수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 소신이 지나치면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게 심해지면 국민과 국가를 죽게 만들 수 있는데, 영국의 정치인이자 학자인 헤럴드 레스키는 권력은 무오류성이라는 치명적인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때문에 반드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을 한다. 권력이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열성적 지지층에 둘러싸일수록 나는 옳다라는 독선에 빠지기 쉽다. 역대 정부도 그랬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입법,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부는 배신의 정치 심판에 나섰지만은 결국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여권 분열로 이어졌다. 제가 DJ 정권 때 아들들 서명 문제가 좀 심각해서 특보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당의 당무회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일 어린 나이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매우 싸늘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올마이티하다, 전지전능하다라는 착각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들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고칠 거 아니에요. 전부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찍힐까봐 말을 안 하고 입을 쳐닫고 있으면 나중에 이 문제들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했음에도 다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권력은 이렇게 해서 망해가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 부족한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오류 수정을 하고 지지층의 비판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을 기득권의 수구의 저항이라고 이렇게 치부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류는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오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망했다. 제가 박근혜 정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왜 거기는 성역에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참 위세를 떨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3인방과 그 뒤에 거론되는 인물, 최순실이나 정윤회겠죠. 정리를 해야 된다고 TV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제 딴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권은 망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저는 저 미친놈이다. 종편의 십상시다. 지금 보수 살려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그때 공개석상에서 저한테 대해 그렇게 비난을 해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누가 박근혜 정권을 그래도 살려보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인방이나 그런 유의 인간들한테 아부를 하던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저를 비판해요? 이 정권 똑같아요. 어나더 3인방 같은 친구들이 이 정권을 둘러싸고 있고 문재인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떠있는, 그들이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고 문재인은 그 위에 타고 있는 일종의 섬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고립되었어요. 자, 언제까지 헤엄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있으면요, 상어가 나타나서 한 놈씩 잡아먹으면 문정권은 좀 있다가 침몰합니다. 벌써 구멍이 여기저기서 새고 있어요. 자, 지금 지지율이 56.3이 나왔다. 뭐 최근에 50%까지 나온 지지율이 있지요. 자, 메타가 이렇게 더 내려갔다고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있었다고 갤럽은 58에서 60으로 2% 올라갔다 그럽니다. 자, 이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권이 망해갈 때는 망하는 쪽으로 사심없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50.0이라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고 좀 우스웠어요.
어떻게 0.1% 단위까지 그렇게 딱 50.0으로 맞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스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몇 개 안 되니까 최근에 문정권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보수 언론들은 아주 그냥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근데 일체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문정권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면 그건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건데 그러자니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니 아예 여론조사를 당분간 정권이 힘 빠지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이 지금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경제의 법칙과 싸우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 법칙이라는 것은 사회에 오랫동안에 형성되어진 원리입니다. 세상이 뒤바뀔 만한 문명의 전환이나 기술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법칙은 그대로 유지되어 가요. 자, 한국의 최근에 그런 주변 상황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의 법칙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정권은 남이 하던 그런 경제의 법칙을 그대로 밟아야지 자기들이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최저임금 올려서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저소득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희한한 사고, 또 주 52시간을 근무시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일자리 숫자를 나누어서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장사 한 번 안 해보고 편의점 가서 하루만 일해도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신들만의 경제적 가치 사고관을 만들었겠죠. 요 앞에 있던 무슨 홍장표 경제수석인가 하는 장하선 정책실장인가 이런 친구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 말을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의 정치 기술자들한테 던져주니까 이 좌파 정치 기술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럴싸하게 들렸으니 이것을 우리 정권의 기조로 밀고 나가자. 문제는 이걸 조금만 참고 하면 이것이 100%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에 진행이 되면 못 참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별의별 이론을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공격을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한 1년도 참지 못하고 몇 달 만에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도 잘못돼도 전부 이것 때문이다라고 갖다 붙일 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딱 눈 감고 귀 막고 앞으로 밀고 가자. 요렇게 하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마디로 저렇게 버티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정권이 출발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데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대북쇼고 그 두 가지에 이제 이 쇼를 가지고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빵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일자리 정부라는 걸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했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가 빵과 서커스로 이렇게 홀렸다지 않습니까? 황제들한테. 자, 서커스가 적폐청산이고 대북쇼예요. 빵은 뭐냐?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일자리 1.1 상황판이니 취임하면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인천공항공사를 가서 여기에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천공항공사가 과연 정규직으로 전부 해피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은 돌아가면서 한 개씩 조졌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을 조지더니만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조지더니만 그 다음에 정부 부처를 조지고 국정원을 조지고 국방부를 조지고 지금은 대법원을 조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사이에
난리가 났고 전부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전부 완장과 몽둥이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돌아가면서 다 조졌어요. 그래서 좀 짭짤한 데는 왕창 이제 쪼았다가 풀어주면서 뭔 거래를 했는지 봐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댓글로. 한국 최고의 대기업과 문정권이 거래한 부분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무사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보고 하라라고 하는 그 댓글 단 사람의 사고가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문재인 정권은 죽일 정권이다라고 빨가벗고 쇼를 하루 종일 하면 내가 붙어먹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 몇 개는 봐주고 나머지는 겁주고 또 쪼았다가 풀어주고 이러면서 전부 기강을 잡으면서 몇십 조를 또 인원 몇만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존에 자신들이 3년 동안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 한 20% 정도 더 얹어가지고 180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삼성에서 4만 명을 더 고용을 3년 동안 한다면 삼성에서 내보내는 사람 숫자도 그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발표해놓고 지금 이 정권이 이제 3년 차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2년 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내년쯤 되면 이 정권은 3년 차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고 나중에 이 정권에서 삼성 보고 너네 180조 투자했냐? 4만 명 고용했냐? 순수? 따져서 아니 사기쳤으니까 사기치고 빠져나갔으니까 집어넣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 살기 바쁘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은 알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한번 봅시다. 이 정권이 이렇게 반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을 믿고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또라이지요. 그러니까 오나가 책임지고 거짓말을 발표한 겁니다. 정책이 성역이 되면 경제가 멍든다라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파급 효과를 무시하겠다가는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한다. 시민단체와 노조 주도로 정치 인연 개입하며 폐해가 커졌는데 경제 관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언제 경제 관료들한테 힘이 실려요? 또 솔직히 경제 관료들이 다 정당하고 그들이 옳은 정책을 한다고는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솔직히 시키는 대로대로 하는 놈, 이놈들도 잘못된 놈들이지요. 옳지 않은 일을 시키면 못한다고 하고 나와야 되겠지요. 적어도 경제 관료쯤 되어서 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어 나온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의 권위주의, 이들이 진보 좌파라고 하면서 저들끼리는 넥타이도 안 매고 와이셔츠 거지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온갖 탈건이 소통 쇼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넘어선 권위는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누구한테 통해요? 지금 직업 공무원들을 대할 때, 또 자기들 이너서클 외에 밖의 인물들을 대할 때는 더욱더 심각하게 보여요. 지난 10일 날 청와대에서 농림부 장관 한 명이 교체되어서 이계호 의원이라고 임명장을 받으면서 90도 절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인사청문회에서 만만찮은 의혹이 나와도 의원 불패와 또 지방선거 승리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장관이 됐지요.
자, 가문의 영광인 장관직이 되는데 90도 절을 안 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자, 보는 사람들은 많이 씁쓸했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씁쓸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서 그 공장 준공식에 이재용이가 문재인 만나서 또 90도 절을 했어요. 자, 죽도록 쪼다가 오늘 이제 풀어주는 날이니까, 공개 미팅을 해서 공식 사면을 해주는 날이니까 90도 절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냥 큰 절이라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90도 절이라는 것이 지금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그야말로 촛불을 이야기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이 정권에서 90도 절이 보편화되고 있는 부분은, 현 정권은 그야말로 탈근위 소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과 공무원하고의 관계를 이 지시와 명령, 수직 관계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정권이 이 짓을 하니까 실력자들한테도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형태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권력을 왜곡시키고 이 탈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강화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니까 이제는 여당에서도 내각에서도 누구도 충원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스스로 권위가 떨어지는 자들이 집권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들이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재앙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아무도 충원을 하지 못하고 이들이 좀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하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다 입을 쳐닫고 있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고용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왜 그런가를 청와대에 있는 핵심 몇 명만 모르고 나머지는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 또 여당의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 이 정권이 내세우는 고귀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적 논리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7일에도 긴급 경제 현안 모임이 부총리 주재로 열렸고 또 19일에도 청와대의 당정청 A가 열렸지만은 이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하에서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권 제가 볼 때 말로가 아주 비참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까지도 입을 막으려고 잘못하고 허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 이 정권을 비판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양산시키고 노인들을 자극시킨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자, 이러면서 선동하는 주체들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비판을 아예 안 들으고 길을 막고 비판하는 놈들을 제거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비판이 사라진 사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너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비판이 사라지고 너들이 권위적으로 과거에 공부라고는 담을 쌓고 운동권 건달로 사회단체니 친북단체에서 일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권력 한번 잡아서 청와대에 들어왔으니 그 권력을 온 세상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를 좀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히틀러 때 보면 동네 깡패 출신들이 완장차고 히틀러 동력 때 나치 친위대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난 위세를 뜨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근처뿐만 아니라 권력의 언저리에 가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서는 안 될 놈들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문재인은 그것들도 내 편이라고 다
다독거리면서 이 제기하는 놈들 그냥 안 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발 그렇게 하길 바라요. 저는 바꾸지 말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정권이 수리해서 제대로 된 정권이 되거나 의식 상태를 고쳐서 사람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빨리 망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부역의 종류 중에는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마지못해 동조한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역자가 안 되려면 왕창 무너지기 전에 빨리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적어도 탈출이라도 하고 그 길을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슈페어 같은 친구는 이래 말씀. 내가 독일을 도운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학살이나 파괴를 막았다고 했지만 징역 몇 년 살다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정권은 어차피 무너져 가는 정권입니다. 문제는 이 무너져 가는 정권이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곳곳에 이렇게 타격을 내고 무너질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는 한국당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국당은요, 이 정권이 도저히 안 받을 문제를 내걸고 국회를 보이콧하길 바랍니다. 즉 9월 정기국회 말라고 합니까? 당신들 그래도 평균 재산이 한 30억 대가 묵고 살잖아요. 그러면 월급 몇 달 안 받아도 되니까 자 9, 10, 11, 12 넉 달 월급 안 받는다 생각하고 한 5천만 원만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고요. 보이콧하고 투쟁하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대국민 사과하고 폐기해라. 그리고 장하성이부터 운동권 경제 참모들 다 잘라라. 그리고 임종석도 자르고 조국도 잘라라. 이렇게 해서 내걸고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하지 마라. 왜? 비핵화 안 하잖냐. 그리고 판문점 선언 폐기하라고 해요. 국회 비준이 아니라 먼저 비준 못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먼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요구하지 말고 너네들 스스로 친북적인 판문점 선언을 폐기하라고 요구를 하기 바라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한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서 경제, 통일, 안보, 대북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나자빠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당신들도 나중에 뭐라도 한 게 남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당히 정권의 원격 의료하니 도와주고 인터넷 은행 도와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도와주겠다.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중에 재벌들한테 뭘 거래가 있었는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그것은 규제 완화라고 도와주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요. 문정권도 나쁘지만은 한국당 너네들은 더 나쁜 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래요.